자, 여러분, 오늘은 그 지난 시간까지 이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좀 중요했던 이제 상품 매매업의 회계 순환 과정까지 좀 상세하게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학기 말까지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지금 앞단에서 회계 순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 요소라는 것들을 배웠죠. 우리 재무제표 요소 5가지가 뭐였죠? 한번 떠올려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고 인식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 원리 단에서는 깊이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안 나오고 개략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나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면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이제 가서 여러분들 교재 121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현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설명을 하기 전에. 자, 자산은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생소할 텐데, 자 일단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모양새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 이제 그 개정 과목들을 늘어다 놓고 어떻게 돼 있는지 상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하고요.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회계순환과정 공부할 때는 뭔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뭐 권리 또는 물건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기업에 뭔가 미래 현금 유입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제적 자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그럼 유동하고 비유동의 구분 기준은 뭐냐? 일반적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그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그 기준의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뭔가 기업의 현금 유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원들을 유동자산, 그리고 1년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서 현금화되는 그런 자산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요 유동자산은 다시 세부적으로 당좌자산하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첫 번째는 투자자산, 그리고 두 번째가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크게 4덩어리로 구분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당좌자산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울 현금, 그 다음에 뭐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이제 현금성 자산 이후에 배울 외상 매출금, 바드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 얘를 매출 채권이라고 부른다. 정확히는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돈 받을 권리,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이 매출 채권은 그 상품 매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판매된 것과 관련된 것들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 그러니까 재고 자산과 관련이 없는 다른 자산의 어떤 매각과 관련된, 예를 들면은 뭐 유형 자산, 회사가 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을 했다. 그러면 그 토지 매각 대금을 한 번에 다 돈으로 받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일부를 외상으로 줬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 결산 정리분계 공부할 때 발생 항목하고 이연 항목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뭐 선급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수 수익, 혹은 우리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계약금적으로 돈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선급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불러요. 당좌자산.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뭐냐면, 재고자산은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상품, 또 뭐가 있냐면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조업. 제조업들이 만들어내는 물건, 제조업체가 만들어내는 물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제품이라고 불러요. 제품. 그리고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그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원재료, 그죠? 그래서 원재료. 이런 것들을 바로 재고자산이라고 부른다. 재고자산.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뭐냐면 기업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1년 이상 장기에 걸쳐서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한 그런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투자자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라든지, 이제 세부적인 개정 과목은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채권에 투자를 했다. 혹은 장기성 예금, 만기가 1년 이상 넘어가는 장기성 예금에 가입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산이에요. 자, 유형자산은 뭐냐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에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토지. 그래서 제조업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사가 있으면 본사 건물을 짓기 위한 예를 들어서 토지가 필요하죠. 토지. 혹은 뭐 건물. 이런 부동산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무실에 쓸 뭐 예를 들어서 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할 생산활동에 사용할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회사의 뭐 배달용 차량, 그죠? 아니면 공장에서 쓰는,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정 간에 어떤 뭐 원재료를 이동시키기 위한 뭐 지게차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차량 운반구죠, 그죠? 차량 운반구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 자산이에요. 자, 무형 자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자산이에요. 무형 자산.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연구개발 활동을 해요. 그 과정에 투입된 비용들을 처리하는 계정이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개발비. 얘는 주의할 게 이름이 개발비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용이 아니에요. 개발비라는 과목은 무형자산에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추가적으로 돈을 얹어주는 거. 우리 흔히 권리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계에서는 영업권이라고 불러요. 영업권.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무형자산이 된다. 그다음에 기타 비동자산은 뭐냐면 이 어느 곳에도 분류되지 않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우리 회사가 본사 건물에 빈 공간이 있어서 딴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그럼 뭘 받죠? 보증금이라는 걸 받죠. 보증금. 그 보증금은 그 임차인이 퇴거할 때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얘를 자산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있어서 임차 보증금.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우리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건물을 빌렸어요. 부동산을 빌렸는데 그 빌릴 때 우리가 보증금 쪽으로 돈을 내게 되죠, 그죠? 우리 흔히 예를 들면 전세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 임차보증금은 만기가 돼서 우리가 퇴거할 때, 나올 때 돌려받을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좀 전에 내가 잘못 얘기했던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 그래서 자산의 분류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산의 분류. 그 중에서 우리는 현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오늘 배울 게 현금,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매출 채권, 그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분류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부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할게요. 오늘 이제 자산 얘기만 쭉 했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을 개괄적으로 이제 훑어보는 게 지금부터 시작될 이제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면 자산은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그죠? 그다음에 유동자산은 크게 아까 뭐와 뭐로 구분된다 그랬죠?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된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당좌자산은 재고자산처럼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아까 뭐라 그랬죠? 판매를 목적으로. 판매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 그랬죠. 그에 반해서 당좌자산은 판매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좌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 즉 현금화하기가 쉬운 게 뭐다? 바로 현금이다라는 거죠. 현금.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자,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고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환 수단이다라고 돼 있어요. 교환 수단.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다. 현금.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동전하고 지폐, 즉 주화하고 지폐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주화하고 지폐도 당연히 현금이에요. 그래서 주화, 그 다음에 지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현금이다. 근데 회계에서 말하는 현금은 이것보다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어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아마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통화 대용증권. 주화나 지폐는 아니지만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바로 통화 대용증권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통화 대용증권이 뭐냐? 예를 들어서 자기압수표. 여러분들 은행 가서 내가 돈을 찾을 때 수표 꺼내주세요 하면 뭘 해요? 자기압수표를 끊어주죠. 이 자기압수표를 들고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요.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화나 지폐는 아니지만 통화 대용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얘를 현금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수표예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 갑자기 당좌수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좌 거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타인 발행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는데 가게 주인 입장이야. 물건을 사간 사람이 나한테 수표를 줬어요. 그 수표는 뭐다? 내 입장에서는 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도 통화 대용증권이에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그 받은 수표를 갖다가 내가 물건 사올 때 쓰는 결제 대금으로 쓴다. 가능하죠, 그죠? 결제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편환 증서라는 게 있어요. 우편환 증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편환 증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우체국 가서 내가 실제 현금을 내고 그 금액만큼 우편환 증서를 발행해달라 그러면 그 우체국에서 수표처럼 생긴 종이에다가 이렇게 증서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 우편환 증서도 수표처럼 결제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환 증서도 현금이다. 통화 대용증권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자 지급표가 있어요. 이자 지급표. 자,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그 이자표라는 게 있어요. 쿠폰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쿠폰을 떼가지고 그 이자 지급 일날 혹은 이자 지급일과 그 이후 시점에 가서 그걸 제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자를 지급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는 그 쿠폰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자표를 들고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줬어요. 야, 이거 들고 어디 어디를 가면 이자를 지급해 줄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결제 수단으로, 지급 수단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배당 지급 통지표예요. 배당 통지표. 자, 얘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 주주들한테 그 투자 수익을 배분을 해줘요. 그 투자 수익을 배분해 주는 거를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데,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비상장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얼마 지급하자, 한 주당 배당금을 얼마씩 지급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면 그 결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겠다라는 통지서를 보내요. 우편으로 다. 그럼 그 통지서도 뭐다?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얘를 현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요구불 예금이 있어요. 요구불 예금. 여러분들 경제 원론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요구불 예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예금주가 은행에 가서 인출을 요구하면 즉시 예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는 예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종류가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름은 예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 회계에서는 얘를 현금으로 본다는 거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현금하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우표. 우표는 뭘까요? 현금일까 아닐까? 우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우표를 하나 줬어. 우표를. 가게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장난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우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소모품비나 이런 걸로 처리해야 돼요. 소모품비. 우표랑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수입인지라는 게 있어요. 수입인지. 수입인지. 우표나 수입인지는 다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돼요. 일반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소모품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거 뭐가 있을까? 급여 가불금이라는 게 있어요. 급여 가불금. 뭐 일상생활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급여를 가불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월급을 미리 땡겨서 받는 거죠, 그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 걸 이제 급여 가불금이라고 얘기하죠. 급여 가불금 증. 그래서 가불금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가불했다는 증서를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빌려도 사용 증서를 쓰듯이 똑같이 급여 가불증이 있는 거야. 급여 가불증. 그럼 이 급여 가불증은 현금일까? 아니죠, 그죠? 얘 들고 가서 어디 가서 물건 사겠다 하면 장난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급여 가불증은 뭐냐면 급여를 선지급한 거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선급 비용. 그래서 현금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게,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얘가 뭐냐면은 이제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어요.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 자,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날짜가 앞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우리가 수표를 이렇게 보면, 수표 이렇게 보면 뭐 쭉 무슨 원에 금액 얼마 쭉 적혀 있고요. 요 밑에 날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봤더니 오늘이 지금 며칠이냐면 2020년 5월 8일이에요. 오늘이 제가 지금 강의 찍고 있는 요 날짜가 5월 8일이에요. 근데 이 수표를 봤더니 날짜가 2020년 예를 들어서 5월 뭐 15일이야. 오늘은 5월 8일인데 수표 날짜가 5월 15일이라는 거죠. 날짜가 미래의 날짜죠, 그죠? 이게 선일자라는 게 미래 날짜라는 뜻이에요. 그럼 날짜가 발행일이 5월 15일로 찍혀 있어요. 근데 오늘이 5월 8일이야. 이 수표를 들고 와서 지급을 하면 결제를 해줄까요? 안 해줘요. 5월 15일부터 얘를 결제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다?
실제 지금 결제 수단을 우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얘는 우리가 채권으로 처리해야 돼요. 채권. 그래서 상거래와 관련된 것들이면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 일반적인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됐으면은 매출 채권. 만약에 그 이외의 기타 거래면은 얘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미수금. 그래서 매출 채권이나 미수금 이런 채권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선일자 수표. 여러분들 교재 읽다 보면 아마 선일자 수표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 정확히 현금은 아닌데 현금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자산이에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 가서 12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현금의 단기적인 운용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상품이다. 정확히는 초단기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려면 거기가 중요해요. 어디냐? 셋째 줄.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서 확정된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자산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현금성 자산인 건 뭐냐면 그 보유 기간, 만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변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 자, 예시를 보면은 그 박스에 취득 당시. 자, 중요한 거는 그 점 3개 모두 공통 단어가 뭐죠? 취득 당시란 말이에요. 취득 당시.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판단할 때는 취득 당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취득 당시. 결산일 현재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야. 그래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채무 상품. 예를 들어서 채권이죠. 그죠? 회사채나 뭐 국공채 이런 것들. 두 번째, 취득 당시에 상환 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 우선주. 그죠?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상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인 환매채. 내가 채권을 들고 있는데 그 채권 발행자가 3개월 이내에 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환매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바로 현금성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에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얘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표를 한번 보면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제일 위에 줄에 보면 통화 및 통화 대용증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얘는 어떻게 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정확히는 현금이죠, 아까 봤던.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요구불 예금이 나와 있어요. 요구불 예금. 그래서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얘도 현금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셋째 줄에 보면 당좌 차월이 나오는데 당좌 차월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표에 가서 그 금융기관에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있어요. 금융상품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취득 당시에 만기가 만약에 3개월을 넘고 혹은 대신에 1년보다는 넘지 않아.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6개월이다, 9개월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은 뭘로 분류하느냐?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요. 단기 금융상품. 그리고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때는 장기 금융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돼 있어요. 자, 1번에 보면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있어요. 사용이 제한. 자, 얘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설명할게요. 사용이 제한된 예금. 쓰기가 안 됐네. 죄송합니다. 사용 제한된 예금. 자, 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어떤 제의를 하냐면 네가 빌려가는 돈에 니네 회사가 빌려가는 돈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만큼은 우리 은행이 지정하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예금은 니네가 빌려간 돈의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건예금이라고 그래요. 양건예금.
이거는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양근예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양근예금은 실제로 우리가 빌린 돈을 갚기 전까지는 인출이 안 되는 그런 돈인 거죠. 은행 입장에서 얘를 강제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제 더 이제 속어로 쓰면 얘를 꺾기라고 불러요. 꺾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 1억을 예금하라 이거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죠? 9억밖에 없는 거예요. 1억만큼 꺾기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바로 일반적으로는 장기 금융상품이에요. 장기 금융상품.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이제 당좌 거래가 있는데 회사가 당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보증금, 거래를 위한 이행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당좌 개설 보증금, 당좌 개설 보증금은 회사가 당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당좌 예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납부해야 될 보증금이라 당좌 예금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안 하겠다 당좌 거래를 그리고 그 당좌 계약을 해지하는 그 순간까지 놔둬야 되는 보증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도 장기 금융 상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 자료는 이제 장기 금융 상품으로 봐야 되고요. 2번에 요구불 당좌 예금. 얘는 아까 뭐였죠? 당좌 예금. 요구불 예금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현금이라 그랬죠. 현금 그죠?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은 현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번에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인지. 얘는 뭐였죠? 아까 소모품비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4번에 취득 당시에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만약에 3개월 이내였으면 현금성 자산이었겠지만 여기 3개월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123페이지에 보면은 예제 5-1이 있죠. 그죠? 회사는 기말에 금고를 실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통화, 현금이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화 지폐 10만 원이 있고 우표 5천 원 있어요. 얘는 현금이 아니야.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거래처가 발행한 가계수표가 있어요. 얘는 현금이죠. 그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 그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우편한 증서. 얘도 아까 현금이라 그랬죠. 수입인지. 얘는 뭐예요? 아까 소모품비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20만 원 돼 있는데 얘도 현금이죠. 그죠? 통화 대용 증권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소액 현금이 13,000이 있었다. 13,000원. 얘도 현금이죠. 그죠?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 3만 원. 얘는 뭐다?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이자표 얘도 통화 대용 증권이죠. 현금으로 본다. 차용 증서 얘는 현금이 아니죠. 그죠?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뭐냐면 통화 10만 원. 그죠? 그다음에 가계수표 4만 원. 그다음에 우편한 증서 8,000원.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20만 원. 그다음에 거기 소액 현금이 빠져 있죠. 그죠? 풀이에 보면 소액 현금 13,000원이 빠져 있어요. 답이 틀렸고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 얘도 현금이다. 3만 원. 그래서 총 현금은 39만 1,000원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을 좀 고쳐 주세요. 여기 오류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당좌 예금이 있어요. 당좌 예금. 자, 당좌 거래는 뭐냐면 당좌 거래는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재벌처럼 생긴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수표용지를 딱 꺼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액을 쓰죠. 금액 쫙 쓰고 자기 사인 쫙 해 가지고 찢어 가지고 주죠. 이거 너 가져 이러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당좌 거래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예금 계좌에다가 잔고를 넣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표나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금을 당좌 수표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당좌 수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뱅킹이 워낙 활발한 시대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래야 당좌 예금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편리성이 있느냐? 만약에 당좌 그 예금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번 은행을 들락날락 해야 되죠. 현금 인출해가지고 현금 줘야 되죠. 그죠? 아니면 가가지고 매번 은행에 반응해가지고 그 방문을 해가지고 수표를 끊어가지고 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예요. 결제를. 그죠? 근데 당좌 수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예금 범위 내에서 수표 책자를 내요. 책자. 그러면 그 책자에다가
금액을 뭐 미리 정해진 예를 들어서 10만 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식으로 정액으로 찍어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금액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 수표 책자에 있는 그 수표를 찢어가지고 그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 상당한 편리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 뱅킹이 워낙 활발한 시대니까는 이게 좀 크게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게 없던 시절에는 이제 이런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 구조를 한번 보면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어요. 뭔가 물건을 샀어. 근데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 100만 원어치. 예를 들자면. 그럼 내가 수표책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 금액을 100만 원을 적어요.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100만 원을 주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그 수표용지 10만 원, 1,100만 원을 들고 자기 거래은행에 가겠죠. 자기 거래은행에 가서 수표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표를 받은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해준 사람의 그 거래은행이 있을 거예요. 당좌 개설은행. 거기에다가 추심을 해요. 추심. 이 돈 지급해서 우리 고객한테 우리 고객 계좌에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걸 우리가 추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심. 추심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면 거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좌거래예요. 그 당좌거래의 흐름이 거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밑에 예제 5-2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회계 처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계정 과목을 당좌 예금으로 썼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보면은 당좌 차월이라는 게 나와요.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지금 당좌 예금의 잔고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자, 지금 예금 잔고가 플러스 5천만 원인 상태야. 근데 내가 지금 물건을 사고 대금으로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결제를 해야 돼. 필요한 거는 6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예금 잔고랑 비교해 봤을 때 1천만 원이 모자라죠. 그럼 비어있는 1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당좌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 가서 또 1천만 원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입금을 해야지만 얘가 플러스 6천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결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개념이 있죠. 미리 요 마이너스 금액의 한도를 정해놔요. 내가 얼마까지는 당좌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거래 후에 잔액이 얼마로 표시되느냐?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되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이 있다. 당좌 예금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당좌 차월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뱅크 오버드래프트라고 불러요. 당좌 차월. 그래서 이 당좌 차월은 실제로는 회계상으로는 단기 차입금으로 봐요. 차입금인데 만기가 짧은 단기 차입금으로 본다라는 거죠. 단기 차입금. 일반적으로는. 근데 당좌 거래가 워낙 빈번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좌 차월을 그냥 현금에 묻어가지고 현금 잔액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단기 차입금으로 보는 게 정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예제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예제는 한번 볼게요. 자, 예제 5-3의 1번을 보면 우리은행하고 당좌 거래 계약을 하고 현금 100만 원을 예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소유 토지 1,000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을 해줬다. 근저당을 설정해줬다는 것은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래를 분기할 때, 자, 그리고 한 줄 더 보면 단 당좌 차월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기를. 자, 일단 100만 원 예입을 했죠, 그죠? 100만 원 예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차변에 당좌 예금. 계정 과목은 현금이라고 써도 무방해요. 우리 공부 목적으로는. 근데 실무에서는 계정 과목을 워낙 세부적으로 쓰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는 과목을 이 책에도 일단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좌 예금 100만 원. 대변에 어떻게 된다? 현금 10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예입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차입 계약을 맺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토지 1,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대요. 토지에 대해서 1,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분개를 해야 될까요? 분개하면 안 돼. 여러분들 또 오래돼가지고 까먹었겠지만, 자, 회계상 거래는 뭐가 있었죠?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면서 또 뭐가 있어야 돼? 조건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뭔가 영향을 미쳐야지만 회계상 거래예요. 그게 아니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우리가 담보로 제공을 했다고 해서 재무제표 요소 5가지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근저당 설정한 거는 우리가 분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석으로만 기재하는 거예요. 분개를 해가지고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 이거 보고 또 왜 이거는 분개가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돼.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입 한도는 500만 원이래요. 두 번째 이제 지문을 보면, 자, 명인상사 거래처에서 상품 7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점 발행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당점 발행이라는 건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점, 우리 회사를 얘기한다. 상대방 회사는 뭐라 그런다? 동점이라고 해요. 동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은 상품을 70만 원 매입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아마 계속기록법을 전제로 분개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또 약간 삐딱하기 때문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분개를 해볼게요. 그럼 무슨 계정을 써야 된다? 매입이라는 계정을 써야 되죠, 그죠? 매입 70만 원. 70만 원. 그 다음에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좌 예금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7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지급하고 나면 예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을까요? 30만 원 남아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봤더니 복사기를 1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다. 자, 복사기니까 우리 뭘로 처리한다? 뭐 비품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비품 얼마? 150만 원. 자, 근데 대금은 어떻게 했다?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근데 예금 잔고가 30만 원밖에 없어. 돈은 15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럼 얼마가 모자라요? 120만 원이 모자라죠. 근데 우리가 아까 뭘 해놨었죠? 당좌 차월 약정을 맺었죠. 최대 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급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일단 당좌 예금을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죠? 30만 원 남았죠. 30만 원 없애주고요. 모자라는 120만 원. 얘는 빌린 거죠. 그래서 얘를 뭘로 쓴다? 당좌 차월 혹은 단기 차입금. 여기서는 이제 당좌 차월이라고 쓸게요. 당좌 차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을 동점 발행 수표. 이 동점이라는 거는 그 대금을 지급한 재물포 상사 발행이란 뜻이에요. 동점. 당점은 우리 회사. 그죠? 그래서 200만 원을 수표로 회수해서 즉시 당좌 예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감소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자, 일단 이 돈을 예치를 하면 예금 잔고가 얼마가 될까요? 그냥 이 분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이너스 120만 원이야. 근데 200만 원이 다시 늘었어요. 그럼 예금 잔고가 플러스 8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좌 예금이 80만 원이 되고 120만 원은 뭐다? 우리가 빌린 돈을 갚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좌 차월 12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예제가 나오죠. 다음은 당좌 거래에 관한 대화 내용이다.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당좌 차월 한도는 얼마인가? 자, 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현재 당좌 예금 잔액이 5천만 원이고 오늘 결제될 수표는 2천만 원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잔액 범위 내에 있으니까 무단히 결제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고 물어봤냐? 그럼 결제 후에 당좌 수표로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장이 당좌 차월 계약이 있어서 7천만 원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7천만 원. 자, 그러면 자, 오늘 결제를 하고 나면 예금 잔고가 지금 얼마가 남죠? 원래 5천에서 2천만 원 결제를 하고 나면 예금 잔고는 3천만 원이 될 거예요. 얘는 플러스 금액이죠, 그죠? 근데 부장이 얘기했던 발행 가능 수표 금액이 지금 7천만 원이야. 최대 7천만 원까지. 자, 그럼 7천만 원을 쓰려면 내 돈 3천만 원에다가 빌린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7천만 원이 되죠? 4천만 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좌 차월 한도는 4천만 원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예금하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인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가서 이제 현금에 대한 내부 통제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서 한번 보면 첫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현금에 대한 내부 통제라고 돼 있어요. 자, 현금은 항상 뭐 이렇게 부정이나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도난이나 분실, 부정 이런 것들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내부 통제는 굉장히 철저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면 현금에 대한 내부 통제의 기본 요소로는 현금과 관련된 업무 분장 그리고 대금 지급 시의 증빙 서류를 통한 그 정당성과 적법성 확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취한 현금은 바로 당일 입금하고, 그다음에 수표를 이용한 대금의 지급과 정기적인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 등을 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 분장이에요. Segregation of Duty라고 얘기를 하죠. 업무 분장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현금에서는 도대체 어떤 업무 분장을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놀이공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놀이공원 갈 때. 처음에 매표소에 들러서 표를 사죠. 그죠? 그리고 그 표를 어디다 제시해요? 입구에서 그 표를 걷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표를 걷는 업무하고 대금을 받는 업무를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분리를 시켜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심코 지나쳐 쓸 수 있는데 그 입장권을 유심히 보면 거기에 일련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일련 번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이런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다 장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일련 번호를 보면은 총 표가 몇 장이 팔렸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현금 수금된 것들을 맞춰 보면은 아, 여기 일치하는구나, 일치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 거래를 기록하는 사람하고 현금을 만지는 사람을 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반드시 그 부분은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업무 분장이 잘 되는 회사들은 회계부서하고 자금부서가 따로 있어요. 회계부서와 자금부서가 같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자금도 만지면서 내가 회계 거래를 기록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이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리스키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계 기능하고 자금 관리 기능을 따로 분리를 해놔요. 분리를. 그래서 이게 부정을 막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 과부족.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요즘에는 실제 그 현금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뭐 퀵서비스 같은 거 부를 때, 간단한 소모품 같은 거 살 때 소액의 현금이 필요하니까 이게 주죠. 아니면은 법인카드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소액으로 현금을 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지급을 해놨으면 그 현금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하고 장부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금 과부족.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부서의 회사에서 회계팀, 자금팀에서 소액 현금으로 예를 들어 30만 원을 지급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들여다봤더니 지금 이것저것 쓰고 지금 25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증빙상으로 보면
실제 남아있는 돈이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5만 원이 비는 거야. 그러면은 그 비는 거를 발견한 순간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부족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악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김 대리가 출장을 가는데 교통비 쪽으로 5만 원을 가져갔다 이거야. 근데 그걸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5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면서 해당되는 비용, 즉 뭐 여비교통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현금 과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 가지고 한번 볼게요. 예제 5-4를 보면 128페이지죠. 자, 현금 출납장의 장부 금액은 35만 원인데 현금 시제액을 조사를 해봤더니 33만 원이야. 비었어 돈이.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얘기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현금이 비는 거예요. 현금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죠? 현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대변에 현금 2만 원을 감소시켜. 근데 아직은 이 감소 원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처리하느냐? 여기다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과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원인 파악해야 돼. 대부분 이제 부족한 경우가 많겠지만 현금 과부족 2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요. 두 번째, 위 불일치 원인을 조사한 결과 15,000원은 통신비 기지급액의 누락으로 판명되었다라는 거죠. 2만 원 중에 이제 15,000원의 차이 원인을 밝혀냈어요. 차이 원인을 봤더니 뭐였다? 통신비를 기록을 누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통신비 15,000원.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15,000원이야.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봤더니 결산일까지 나머지 5,000원의 차이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마지막에 밝혀내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이에요. 회계 기간 중에만 존재하는 거고 결산을 할 때 얘를 남겨놓으면 안 돼. 얘를 남겨놓으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나머지 현금 과부족을 없애줘요. 그래서 5,000원. 이렇게 처리하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손실로 처리한다. 잡손실로 5,000원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4번에 봤더니 결산일에 현금의 장부 금액은 30만 원이지만 실제 금고상의 잔액은 28만 5천 원이고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4번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잡 손실 얼마? 15,000원. 그리고 현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현금 15,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예제 5-5는 현금이 남는 경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처리 방식은 똑같아요. 대신에 마지막에 원인을 모르면 얘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현금 과부족이 차변으로 없어지고 대변에 잡이익이 되겠죠. 그죠? 잡이익. 자, 129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다음 현금 과부족 계정에 괄호에 들어갈 과목을 찾아라라고 돼 있어요. 현금 과부족 계정을 봤더니 자, 12월 8일 날짜 순으로 볼게요. 현금 과부족 계정에 대변에 현금이 3만 원 있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분계를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2월 8일이야. 근데 현금 과부족 계정의 대변에 얼마 기록됐다? 3만 원 기록됐다. 상대 계정 과목은 뭐다? 현금이다. 현금. 거기에 전기가 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현금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12월 10일을 봤더니 여러분들 그 전기된 걸 보고 이렇게 분계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해야 돼.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에 15,000원 적어라.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야. 얼마? 15,000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2월 8일 날 현금이 3만 원만큼 더 받았어. 잔금 잔액보 실제 잔고보다. 12월 10일 날 그 일부 원인을 밝혀낸 거죠. 15,000원에 대해서. 얘를 봤더니 이자 수익이었어. 이자 수익.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자 수익이었던 거야. 그래서 15,000원 기록했고요. 12월 31일 결산일인가 보네요. 원인을 찾지 못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야 돼? 남아있는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고 얼마? 15,000원. 그럼 얘는 뭘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대변이니까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잡이익. 잡이익 15,000원. 그래서 괄호에 들어갈 계정 과목은 잡이익이 되겠죠. 그죠? 잡이익. 자, 129페이지에 보면은 소액현금 제도가 있어요. 소액현금 제도. 거기 보면은 뭐 정액자금 전도제도, 부정액자금 전도제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설회사를 예를 들면은 건설회사는 수많은 현장들을 운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우건설이라는 회사가 제가 이제 일을 한번 했었는데 국내 건설 현장만 300개야, 300개. 그러면은 건설 현장에서 소액현금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이제 법인카드를 주면 되죠.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법인카드를 쥐어주면 되는데 법인카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인신용카드가 그러면 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액현금이 필요할 거야.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이든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든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부들 관리하고 현장을 운영을 해나갈 돈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해줘요. 본사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전도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도금. 이 전도금도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 얘도 결산일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고 남아있는 전도금은 현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금이라는 걸 쓴다. 전도금. 그래서 이 전도금은 정액자금 전도 제도는 뭐냐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되게끔 이 전도금 잔액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규에다가 뭘 정하느냐. 매달 현장별 전도금은 뭐 100만 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1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 1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요. 한 달 운영을 해봤더니 돈이 20만 원이 남았어. 그죠? 그러면 1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80만 원이 모자라죠. 그죠? 그럼 그 다음 달에 전도금 지급할 때 모자라는 80만 원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이 100만 원이 되게끔. 그게 바로 정액자금 전도제도예요. 그리고 부정액자금 전도제도는 뭐냐면 그런 100만 원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쓰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130페이지에 보면은 자, 회사는 소액현금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50만 원의 소액현금을 설정하고 매월 말에 1개월 동안 사용한 현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그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얘를 뭐라 그랬죠? 정액자금 전도제도라고 했어요. 아래 거래를 분개를 해라. 2번 5월 1일 날 5월분 소액현금으로 50만 원을 수표 발행하여 소액현금 담당자에게 전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좌 수표를 발행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5월 1일 날 자, 거기에는 지금 차변의 계정 과목을 소액현금이라고 썼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소액현금이라는 계정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럼 무슨 계정을 쓰느냐? 내가 좀 전에 썼던 거. 전도금. 뭐 어떤 과목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건 회사 뭐 방침에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전도금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얘를 우리가 당좌 수표로 발행해서 줬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감소시켜야 되겠죠. 50만 원. 그리고 3번 5월 중 소액현금 담당자는 5월 중에 여비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15만 원, 소모품비 5만 원과 세금과 원가 8만 원을 지출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3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다? 월 중에 지출한 거는 분개가 없어요. 정액자금 전도되는. 그래서 얘는 분개 없음. 그리고 말일 날이 돼서
이 소액 현금을 정산할 때 부족분을 보충해 줄 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5월 31일 날 분계를 하는데 5월 달 한 달 동안 지출한 내역을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아까 3번 항목에서 여비교통비 10만 원.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10만 원. 그 다음에 통신비 15만 원. 통신비 15만 원. 그 다음에 세금 소모품비 5만 원. 소모품비 5만 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8만 원. 공과 8만 원. 그래서 총 38만 원을 썼네요, 그죠? 50만 원 중에 38만 원을 썼어요. 그럼 12만 원이 남아 있겠네요, 돈이, 그죠? 근데 12만 원이 남아 있는데 모자라는 돈을 보충했을 때는 이 쓴 만큼 보충을 해주면 50만 원 잔액 유지가 되겠죠, 전도금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큼 어떻게 처리한다? 바로 전도금 처리한다라는 거죠. 전도금. 전도금에서 38만 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38만 원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전도금 38만 원. 대변에는 뭘 기록한다? 당좌예금에서 인출해서 줘야 될 테니까 당좌예금이 된다라는 거죠. 예금 38만 원.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해도 되고요. 지금 전도금하고 요 전도금은 차변 대변이니까 서로 없어지죠. 그럼 두 분계를 합치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가 당좌예금이 돼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당좌예금 얼마? 38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 얘기가 나오는데 요 은행 계정 조정표 얘기가 사실상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이에요. 현금 파트에서. 자, 은행 계정 조정표. 얘는 뭐냐면 당좌 거래를 사용하는 회사예요. 당좌 거래를 사용하는 회사. 당좌 거래를 사용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상에 잔액하고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예금 잔고 증명서하고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을 조정을 해서 서로의 잔액을 맞춰주는 표를 주기적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 차이를 조정하는 표를 우리가 은행 계정 조정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교재에 보면은 이제 회사 측 잔액하고 은행 측 잔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에서는 차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잔액을 수정을 할 거냐, 누구의 잔액에서 더하거나 뺄 거냐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 은행 계정 조정표니까 이렇게 여기는 이제 회사 측의 장부예요. 회사의 당좌예금 계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의 잔고 증명서예요. 은행. 그래서 일단 수정 전 잔액이 있고요. 수정 전 잔액이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얘가 일치하지 않죠. 이 차이를 조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마감 후 입금이에요. 마감 후 입금. 후 입금. 자, 마감 후 입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결산일이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근데 은행 보통 영업 시간이 4시까지죠. 그죠? 근데 회사가 마감일 날 이제 일이 급하니까 4시를 넘겨서 한 5시쯤에 은행을 가가지고 부랴부랴 입금을 한 거야. 우리 당좌예금 계정에다가. 자, 근데 은행은 영업시간이 12월 31일 날 4시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입금된 걸로 처리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건 누구의 오류일까? 자, 회사는 12월 31일 오후 5시에 입금을 했어요. 근데 은행은 그 다음 연도 1월 1일 날 오전에 입금된 걸로 처리가 된 거야. 그럼 누구의 오류예요? 은행의 오류죠, 그죠? 은행의 오류.
그러니까 이 마감 후 입금은 은행 측의 오류니까 은행 측 잔액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은행 측 잔액에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올해의 입금으로 처리를 하려면 은행 측 잔액에다가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회사는 조정할 게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미결제 수표예요. 2번 미결제 수표. 자, 여러분들 이 국어지만 이거 재미삼아서 여기 결제 있죠, 결제. 여러분들 흔히 혼동하는 게 결제, 어이하고 결제, 이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제는 뭐냐면 서류 같은 것들을 상급자한테 품위를 받는 거를 결제라고 해요. 그때는 이를 써요. 이. 어이의 결제는 뭐냐면 대금을 지불할 때,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대가를 지불할 때 결제는 어이예요. 혼동하면 안 돼. 상식으로 팁을 준 거고요. 자, 미결제 수표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제 당좌 거래를 하는 회사야. 우리가 물건을 사고 물건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뭘로 지급했느냐?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지급을 했다 이거죠. 당좌 수표로. 자, 그러면 이 당좌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자, 회사는 수표를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의 당좌 예금에서 빼줬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차변에 뭐 외상 매입금, 대변에 뭐 당좌 예금 이런 식으로 회계를 한 거야, 분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은행은 실제로 회사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은 아무런 처리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미결제 수표, 정확히는 기발행 미결제예요. 이미 발행을 했는데 수표를 받아간 사람이 아직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가 않은 거예요. 찾아가지 않은 상태. 그래서 기발행 미결제 수표예요. 그럼 얘는 누구의 오류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현금의 범위를 얘기할 때 통화대용증권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통화대용증권은 현금이에요. 근데 그 통화대용증권에서 타인 발행 수표는 뭐라 그랬죠? 현금이라 그랬죠. 현금. 그러면 타인 발행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금이란 뜻이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그 수표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뭐다? 현금을 지급해버린 게 되는 거지. 자, 그럼 회계의 눈으로 바라보면, 회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회사의 회계 처리가 맞는 거죠. 이미 대금을 수표로 지급을 해버렸으니까 현금이 빠져나간 거야. 그럼 회사는 맞게 처리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다? 얘도 은행 측 오류다라는 거죠. 은행에서는 실제 예금이 인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뿐인데 실제로는 은행 측 잔고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측 오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뭐다? 수정할 게 없는 거죠. 틀린 게 없으니까, 맞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교재에 보면은 131페이지를 보면 돼요. 거기 보면은 미통지 입금이라고 있어요. 미통지 입금. 자, 얘는 뭐냐면, 자, 우리 회사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이제 줄 돈이 있는 회사에서 우리 몰래 대금을 입금을 해버린 거야.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회사는 모르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못했겠죠, 그죠? 근데 은행은 어때요? 회사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예금이 들어온 걸로 처리했겠지. 그러면 얘는 누가 잘못한 걸까? 회사가 잘못한 거죠. 은행은 돈 들어온 대로 예금 계좌에 반영을 했으니까 얘는 맞게 처리했는데 회사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돼요? 회사의 당좌 예금 장부에 금액을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더하기.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4번에 보면은 부도수표가 있어요. 부도수표. 자, 부도. 자,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이제 부도라는 말을 가끔씩 접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부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표 같은 것들 내가 수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수표를 내 통장에 예치하기 위해서 내 거래은행에 제시를 했어. 그러면 내 거래은행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수표를 추심을 한다 그랬죠. 그 발행인의 은행에다가 이 돈을 지급해달라고 추심 의뢰를 해요. 그러면 저쪽 상대방 그 발행자의 은행 쪽에서 예금 잔고가 있어야지만 이 돈을 지급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돈을 지급할 예금 잔액이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발행인한테
이 수표를 발행한 회사한테 요청을 하겠죠. 너 이만큼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금 잔고에 그 해당하는 금액을 채워 넣어라라고 통지를 해요. 첫 번째 한 번. 근데 이 회사가 그 돈을 무사히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그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거를 예금을 예치를 못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 발행자의 은행에서 추심을 의뢰한 은행에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제가 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된대요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부도예요. 부도. 부도 수표라는 거는 이게 현금이 아닌 거죠. 그죠? 현금이 아닌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자, 결산일인데 우리가 지금 얘를 예치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당좌 예금으로 기입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야. 수표를 입금을 할 때 우리가 받은 수표를 입금할 때 자, 일단은 당좌 예금이 증가했겠죠. 당좌 예금. 예를 들어서 얼마 증가했어. 자, 그러면서 우리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걸로 처리했어요. 근데 우리가 결산일 현재 이 수표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회사는. 근데 은행은 추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알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는 예금 잔고를 늘리지를 못하죠. 돈이 회수가 돼야지 은행이 잔고를 늘리는데 은행에서는 잔고에 반영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회사 측의 잔액이 요거만큼 더 많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실제로 당좌 예금이 아니야. 아직 회수가 안 된 돈이라고. 그럼 얘는 뭘로 처리해야 돼? 이 분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회사 측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의 당좌 예금 장부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은행은 조정할 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하고 이자 비용이 있어요. 자,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보통 은행이 정기적으로 반영을 하죠. 회사가 뭐 계산해가지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누구의 오류다? 회사의 오류다라는 거죠. 회사의 오류. 회사는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이 발생한지를 몰라요. 은행에서 통보해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회사의 오류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더하기 해주고 이자 비용은 빼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수료도 있어요. 수수료. 거래 수수료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회사는 은행에서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모르죠. 통장 정리를 해보기 전까지는 수수료가 빠져나갔는지도 몰라요.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수수료 이런 것들은 회사 측의 오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장상의 오류가 있어요. 기장 오류.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금액을 잘못 기입해 놓거나 은행도 기장 오류를 범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 계좌가 아니라 A라는 사람 계좌에서 인출돼야 될 거를 실수로 우리 계좌에서 빼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왕왕.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해당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서 정리를 한다. 그래서 회사 잔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거나 은행 잔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요. 조정을 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수정 후 잔액을 계산을 하면 둘이가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행 계정 조정표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표를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자, 우리는 은행 측 오류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회사 측 오류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발생한 요 오류 얘를 수정 분계를 해주는 게 마지막이에요. 수정 분계까지 해줘야지 완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와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13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은 예제 5-7번이 있어요. 요거 풀고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진도 나갈게요. 자, 보면 자, 당좌 거래를 하고 있는 서초는 매월 말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여 은행과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의 차이를 조정한다. 결산을 위해서 신한은행에 당좌예금 잔액을 조회한 결과 12월 31일 현재 30만 7,500원이고 서초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31만 원이다라는 거죠. 2,500원 차이가 발생을 했네요. 그죠? 두 금액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차이원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은행 계정 조정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수정 전 잔액이 있고요. 자, 회사 측 장부상 잔액은 아까 31만 원이었고 은행의 원장상의 잔액은 30만 7,500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30만 7,500원. 차이 원인을 봤더니 첫 번째, 거래처에서 외상 매출금 8,000원을 예치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 첫 번째는 뭐다? 거래처에서 알려주지 않은 거죠. 미통지 입금이야. 자, 미통지 입금은 아까 누구의 오류죠? 회사의 오류였죠. 그죠? 그래서 회사 측 잔액에다가 어떻게 된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해준다. 그래서 플러스 8,000원. 은행은 조정할 게 없고요. 두 번째, 발행 수표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기발행 미인출 수표, 아까 미결제 수표, 기발행 미결제 수표가 47,500원이다. 두 번째, 미결제 수표. 아까 미결제 수표는 누구의 오류라 그랬죠? 은행의 오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얼마? 47,500원인데 인출이 됐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 47,000 미안합니다. 47,500원이다. 3번을 봤더니 은행에서 당좌거래 수수료 3,000원을 부과하고 이를 계좌 잔액에서 차감했는데 회사는 아직 정리를 못했다. 3번은 수수료죠. 그죠? 수수료는 누구의 오류? 회사의 오류. 수수료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얼마? 3,000원이죠. 그죠? 3,000원. 자, 그다음에 4번을 봤더니 12월 31일 날 늦게 예입한 수표 3만 원을 은행에서는 그 다음 해 1월 3일 날 입금 처리했다. 이건 누구의 오류다? 얘는 마감 후 입금이죠. 그죠? 마감 후 입금. 얘는 누구의 오류다? 은행의 오류다라는 거죠. 은행의 오류. 얼마? 3만 원. 플러스 3만 원이죠. 그죠? 그다음에 5번. 거래처에서 받아 예입한 수표 25,000원이 부도가 났다. 5번은 부도 수표예요. 자, 부도 수표는 아까 누구의 오류? 회사의 오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25,000원 당좌예금 잔액에서 빼줘야 된다. 얘는 당좌예금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다시 외상매출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 항목 5개를 다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 이제 수정 후 금액이 들어가겠죠. 수정 후 금액이 있는데 31만 5천 원. 그럼 얘가 29만 원이죠. 그죠? 29만 원이 되고 여기도 지금 정리를 해보면 29만 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의 차이가 일치하죠. 여기 처음에는 불일치했다가 여기는 일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표를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뭐를 해야 되냐면 수정분계라는 걸 해야 돼. 수정분계. 그래서 수정분계는 대상이 뭐다? 회사의 오류 요것만 수정분계의 대상이다. 은행 건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장부를 만지는 거니까. 그럼 수정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전체적으로 예금 잔액이 31만 원이었던 게 29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당좌 예금이 감소를 해야 되죠. 그죠? 대변의 당좌 예금 얼마? 2만 원만큼 감소해야 된다. 자, 원인을 봤더니 첫 번째 미통지 입금이야. 얘는 뭐예요? 얘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 잠깐만. 외상 매출금 더 해줘야 되니까 얘는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헷갈리죠. 한 건씩 하면 한 건씩.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중급 회계였으면 내가 이렇게 그냥 합쳐가지고 퉁으로 분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회계 원리니까. 자, 미통지 입금. 얘는 어떻게 된다? 당좌 예금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당좌 예금 8,000원.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8,000원. 자, 두 번째는 수수료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수수료. 얼마? 3,000원. 대변에 당좌 예금 3,000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도수표. 얘는 예금이 아니라 뭐가 된다? 외상 매출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25,000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 얼마? 25,000원. 그래서 요 세 개의 분기를 합치면 아까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한 통짜리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 분기까지 해야 얘기가 끝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채권 채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